그 11월쯤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옥중 출마해도 된다. 라고 네. 얘기까지 지금 미국이 내고 옥중 있거든요. 출마. 예. 어떻게 공화당 내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계속 얻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정치 문화를 네. 얘기하는 사람들이 남북 전쟁 이후로 최악의 분열이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철저하게 미국적이고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이고 백인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니까 이거는 백인의 존립이자 미국의 존립처럼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폐악의 정치인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놀랄 정도의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좀 우려되는 스타일의 뭐 후보이긴 한데. 미들 클래스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그 공동기획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들 클래스 소사이어티와 저희는 한국 사회의 지적 저변을 확대하고 또 한국의 중산층의 올바른 의식을 함양하는 공동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김준영 교수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또 공급망 재편 관해서 주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교수님 지금부터는 그 미국 대선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문제, 참 뜨거운 문제이기도 한데 이야기 좀 궁금한데요. 특히 이제 뭐 우리도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지만 또 내년 그 11월쯤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내년 선거 진짜 철인데요. 네. 내년에 러시아 대선이 있습니다. 아, 러시아 대선이 있습니다. 대만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전 세계 굵직굵직한 선거가 다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2020년이었나요? 20년에 리매치가 될 것 같다. 이런 저 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트럼프가 뭐 가장 이제 앞서가는 저 후보로 계속 이제 떠오르고 있고 바이든은 이제 뭐 현직 대통령이니까 건강상의 뭐 문제가 크게 없다면 아마 그냥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은 8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 합니다. 두 번 하는데 보통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선거에도 그러니까 공화당이나 민주당 서로 양당 간에도 유리하지만 이게 당내 경선에서 거의 하자가 없으면 경선 자체가 거의 없는 요식행위가 되는 사실상의 추대행위 비슷한. 추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아프다든지 또는 아주 결정적인 무슨 스캔들이 터졌다든지 이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관두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한 6번 내지 7번 있었습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제2선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도 첫 초임에도 나이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다음 민주당 대통령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로 단임만 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많아졌고 나이가 82세가 됩니다. 재임을 시작하는 나이가. 그리고 우리가 TV로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4년만 해도 엄청나게 늙으셨어요.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정책이 다 성공하고 뭐가 잘 가면 다시 부를 텐데 갈수록 인기도가 떨어지고 피로도가 많아지니까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구도가 지금도 작동을 합니다. 사실 2016년에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미국이 절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완전히 절반. 우리나라하고 똑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양극화가 점점 심해졌는데 모든 이슈에 거의 모든 이슈. 트럼프가 그걸 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폭발시킨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였죠. 가속화시킨 인물이고요. 그것이 만들어 놓은 것이 극복이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미국의 모든 선거는 러스트 벨트라고 얘기하는 중부 내륙지 간의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런 지역에가 미국의 선거를 완전히 지배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는 거기에 러스트 벨트 옛날 제조업이 했던 디트로이트나 이런 데서 자동차, 기계 미국의 제조업을 일으킨 곳이죠. 거기에 노동자들이 민주당 니들이 해준 게 뭐 있냐 라면서 돈을 돌렸고 트럼프를 선택했잖아요. 4년 후에는
우리가 그때도 밤새워 며칠 동안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까스로 팬데믹에서 실수를 하고 의회를 점거하는 데 대한 책임을 묻고 이 트럼프가 떨어졌거든요. 네. 또 내년도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 트럼프가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 차이가 너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블루 스테이트, 뭐 레드 스테이트 이렇게 이제 하는데, 네. 그러니까 늘 그래서 이제 네.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네, 스윙 스테이트 여기 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주들이 지금 이제 문제인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러스트 벨트라고 불리는, 네, 러스트 벨트. 예전에 네. 이제 제조업 기지였으나 이제는 쇠락한 주로 백인 중하류층이 이제 주로 이제 그 표를 심을 좌우하는 그 지역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녹화하는 이 시점이 지금 네. 딱 1년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앞다투어서 이 지역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그 중간 선거에서 생각보다 선전했거든요. 민주당이. 네. 그 이유가 IRA였고요. 네. 그 IRA가 마치 그리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바이든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난 2년 동안에 만든 일자리가 역대 어떤 대통령의 4년간 만든 것보다 많다는 게 계속 얘기했고 그게 좀 먹혔어요. 근데 지금 러스트벨트가 왜 흔들리고 있냐면 아까 뭐 얘기한 나이 젊은 것도 있지만 전기차를 급격하게 옮겨가면서 내연기관에 있는 노동자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지금 그래서 마치 2016년에 재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대놓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또 트럼프고요. 그렇죠. 이 대자뷰가 되고 있어요. 저는 박빙이라고는 보지만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도 꽤 많아졌다. 그리고 최근에 경합주에서 한 주만 빼고 6개 경합주에서 지금 뉴욕타임스가 했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런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가 앞서간다고 하면 사실은 미국은 우리처럼 이제 뭐 전국표를 그냥 다 집계하는 게 아니라 주별로 한 표만 많아도 네. 그 주변에 선거든 그러니까 뭐 승자 독식 구조이기 네. 때문에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 앞서는 어차피 이제 뭐 이게 공화당 뭐 그다음에 민주당 색깔이 확연한 뭐 지역들은 어차피 뭐 중요한 경합지가 아니고 네. 결국 이제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앞서느냐가 이제 뭐 결국은 대통령의 향배를 이제 대선의 향배를 결정할 텐데 네.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도 이제 네. 있죠. 소위 말하는 네. 이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네. 지금 4건이고 91개 혐의가 네. 적용돼 있는데 91개 혐의. 예, 이게 이제 트럼프는 정치적 압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공작이라고 공격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좀 나뉩니다. 이 판단은. 그래서 이게 결국 나중에 중도층의 마음을 돌릴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바이든이 겨우라도 이길 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게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해서 오히려 그 심지어 옥중 출마해도 된다라고 네. 얘기까지 지금 유리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네. 문제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당내 지지율이 바이든은 당내 지지율은 77%고요. 네. 그 다음에 트럼프는 64%입니다. 이 디센티스라는 이쪽의 2위 후보는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벌어져 있고요. 공화당 쪽에. 공화당 쪽이에요. 네. 그 다음 민주당은 지금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미셸 오바마를 등판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오바마 때 부통령 했는 사람을 네.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데 미셸 네. 오바마가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법 리스크와 또는 미셸 오바마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현실성이 있거나 지금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 트럼프의 그러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그 혐의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좀 중요한 게 러시아하고 내통하지 않았냐. 뭐 이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그다음에 이제 의회 난입한 거. 지난 대선 때 이제 의회 난입한 걸 사주하지 않았나. 또 조지아주에 압력을 줘서 개표 부정이라고 단정하고 선거에 불복한 거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텍스 빼돌린 이게 탈세 혐의. 네. 근데 사실 하나하나를 보면 그냥 참 이슈 자체는 뭐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저런 식의 구질구질한 이슈들을 다 달고 있으면은 되게 인식이 부정적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공화당 내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계속 얻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정치 문화를 네. 얘기하는 사람들이 남북 전쟁 이후로 최악의 분열이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맞는 말이 뭐냐면 이게 외교뿐만 아니라 네. 외교는 오히려 중국 때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렴하는데요. 네. 낙태 문제, 성소수자 문제, 그러니까 가치 문제, 이민 문제, 네. 가치 문제 이런 네. 정체성 문제가요. 엄청나게 갈라져 있고 그걸 아까 말했으면 가장 조장했던 사람이 사실상 트럼프. 인종차별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처음부터 자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위 말하는 우리 말하면 위선인데요. 미국에서는 PC라 그럽니다. Political Correct라 그럽니다. 이게 Correctness. 정치적으로 네. 올바름에 대한 위선에 사람들이 다 질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트럼프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공격합니다. 그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온건한 이 공화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미국적이고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이고 백인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니까 이거는 백인의 존립이자 미국의 존립처럼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한테만 특별하게 해당되는 뭐 윤리적 기준이라 그럴까요? 정치인의 기준을 4년 동안에 마련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중에 하나만 걸려도 다른 정치가는 목이 아웃인데요. 트럼프는 특별한 면역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면역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콘크리트 지지자들을 네. 30% 정도 갖고 있고 트럼프는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확정이란 말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기 지지율을 올리고 중도 쪽으로 가고 확산하려는 걸 트럼프는 아예 시도도 안 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이 구조상에서 오히려 자기 지지자들에게 철저하게 맞추는 것이 오히려 권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근데 왜 실패했냐 하면 그건 아까 말씀드린 팬데믹이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고도 겨우 졌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다시 돌아와서 옛날 방법을 그대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트럼프의 이거 재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요? 재선이죠. 재선인데 네. 뭐 중임 바로 이현 중임은 아니지만 하여튼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도 상당히 하여튼 높게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보이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맞서서 바이든이 이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미국의 민주당. 지금 외교 문제가 상당히 떠오르고 네. 있잖아요. 전쟁이 끝나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미국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전쟁 피로도가. 벌써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그걸 또 틈새를 노리고 있는 것이 이 트럼프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공격, 자기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뻥카가 엄청 심한 대통령 아닌가? 아니, 그 사람 아닌가요? 그 얘기 하시니까 미국이 지금 잊어버렸는데 미국의 통계회사가 네. 트럼프가 재임 시절에 공식 석상에서 하루 평균 몇 번 거짓말을 했나를 조사를 했대요. 네. 몇 번이겠습니까? 몇 번 했는데. 21번이요. 매일 하루에 평균?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나 가짜 주장의 위력을 아는 겁니다. 네. 그걸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 발전론에서 보면 최악의 정치인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정말 미국을 망하게 하는 정도로 저는 혐오하는 정치인인데 놀랄 정도의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프레임을 짜고 그 어떤 그 레토릭의 힘을 진짜 잘하는 사람인데, 야,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괴물 사실. 같은 사람이 네. 사실은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는 앉을 거죠. 수 있다는 게 참 걱정이긴 하네요, 사실. 네. 이거는 그냥 뭐 단순히 뭐 보수 성향이거나 네, 진보 아닙니다. 성향 맞습니다. 이거와 네, 상관없이 상관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정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네. 상당히 좀 우려되는 스타일의 뭐 후보이긴 한데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죠. 이게 바이든이라는 저 겉으로 보기엔 되게 노쇠하해 보이는 예. 저 후보가 충분히 좀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러려면 제가 그래서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중동에서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가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마지막에 사우디와 연결 직전에 깨졌으니까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중동 평화를 바이든이 깼다. 이 프레임이 또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이 두 개를 어떻게든 해소하거나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겠느냐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자리거든요. 이게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선거에 꽤 성공했는데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아까 말한 그 러스트 벨트의 노동자들의 이 무게를 얼마나 해소시킬 수 있냐.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비관적인 전망을 한 사람들은 이거 해결되기 힘들다. 그렇다면 그래서 트럼프한테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최근 흐름을 보면 그래도 인플레도 어느 정도는 좀 잡혀가고 네네. 그러면서도 이제 뭐 그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뭐 인플레는 어느 정도 약화되고 네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그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계속 노동 시장이 이제 강했잖아요. 네네. 강한 상태에서 최근에 조금 이제 고용 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굉장히 하여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흔히 이제 쓰는 표현으로 미국 경제는 이 고금리 상황에서도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 길을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사실 이게 꼭 뭐 바이든 행정부가 잘한 것만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걸 또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게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네. 선거 전략은 네. 바로 그겁니다. 네. 그나마 자랑할 수 있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고용 창출이라든지 경제 네. 호황이라든지 이런 거. 네. 그런데 이제 이 약발이 꽤 많이 먹혀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많이 소진됐다. 소진되고 그 약발이 이제 사라지고, 아까 말한 이제 또 러스트벨트의 그 문제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중동이 만약에 커지면 유가 문제가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뇌관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든에게 훨씬 더 뇌관이 많은 거니까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실제로 뭐 저 두 딸도 지금 미국에 사는데 물가가 네. 생활과 물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특히 그 인건비 들어가는 물가가 엄청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네. 그걸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은 막 느끼는 거죠. 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팬데믹에서 있었을 때 바이든이 약속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뭐 제 딸도 저기 대상인데요. 뭐냐 하면 이게 그 학자금 대출. 네네. 그거 다 상계시켜주겠다고 약속한 거 못 지켰습니다. 뭐 그런 건 작은 일일 수도 있는데 꽤 큽니다. 왜냐하면 네네. 교육 빚을 누구든지 다 지고 있거든요. 미국은 대학이나 그렇죠. 대학원에서 지고 있는데 이거 해결하지 못한 것도 문제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변수가 근데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길 거다라고 봅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많이 달라지죠. 근데 네. 안 달라지는 부분,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될 경우에 네. 통상 압력이라든지 한미동, 이제 트럼프의 방법론은 뭐냐면 중국 때리긴 똑같지만, 네. 트럼프는 일단 러시아하고는 다시 재시도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푸틴하고. 네. 그 다음에 전쟁을 이제 끝내게 될 것이고, 끝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그 정도 필요도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반대하더라도 휴전이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내년 대선까지는 아마 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울 거니까 이게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가 되면 급격하게 휴전 분위기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 그 휴전을 이끌어낸다는 끊어버리는 거죠? 거죠. 끊겠다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더 이상 안 한다. 안 하면 우크라이나 그냥 전쟁할 수 없습니다. 전쟁 그냥 멈춰라. 멈추는 거죠. 그건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우리 뭐냐면 우리한테 대한 통상 압력이라든지 네. 무기 판매라든지 한미동맹 기억나시죠? 뭐 몇십 배로 올려가지고 한국한테 돈 내라고. 그러니까 그 한미 방위금 그렇죠. 방위금인데 분담 말씀하신 거죠. 네.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방법의 차이인데 바이든은 동맹을 구슬려서 동맹이 미국의 역할을 대신해서 그 다음에 투자를 받아서 이 동맹의 덕을 보자는 거고 이 트럼프는 팔을 비틀어 가지고 짜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렇게 보면 한국한테 그런 압박, 통상 압박이란 무기 판매라든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이 들어올 것이고요. 반대로 한미를 묶는 삼각동맹은 주춤할 겁니다. 바이든이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국제 조약, 기후 협약, 국제 기구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마 그거는 바이든이 제일 신경을 썼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를 묶었던 것들을 오히려 뒤집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는 쉽지는 않겠지만 바이든은 사실 지금 거의 북한 문제는 영혼이 없거든요. 말은 북한하고 협상할 준비가 됐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미국의 재임은 레거시 메이킹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는 재선에 대한 그게 필요 없으니까 자기가 뭘 남기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의 진짜 욕망은요. 노벨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또 피스메이커를 하기 위해서 중동도 가서 피스메이커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러시아와도 손잡을 가능성이 있고 북한하고도 다시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국에서는 예. 오히려 남북 문제는 트럼프가 오면 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우리가 뭐 문재인 정부가 파트너였지만 초기에 사실 북한하고의 그 교류라든지 또 뭐 이게 이제 사실 북미 관계가 같이 이제 호전되면서 이 남북 관계도 상당히 좀 호전되는 흐름을 사실 보였었어요. 네. 근데 그 흐름이 재현될 수도 있다. 재현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한의 트라우마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천국을 맛봤다가 하노이에서는 지옥을 맛봤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에 대한 보장이나 미국의 설득 없이는 쉽게 다시 딸려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이제 그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그래서 갔더니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좀 모욕을 당한 기분이 굉장히 모욕을 당했죠. 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궁금한 건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이른바 이제 뭐 국제적 고립주의 또는 뭐 한편으로는 이제 자국 우선주의 스탠스는 이제 뭐 분명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국 때리기는 되게 강력하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금처럼 이제 뭐 한 일을 끌어들여서 또는 뭐 다른 나라들까지 끌어들여서 중국을 봉쇄하거나 견제하는 전략이 아니라 그 미국 혼자 다시 뭐 중국을 상대하는 방식의 중국 때리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슈별로 사실 그때 보면은 네. 관세 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25%를 때리고 그게 미중 패권이 가장 구체화된 얘기인데 그 외에 통화도 있을 수 있고 기술도 있을 수 있고 뭐 가치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영토 문제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런 데 있어서 이슈별로 미국이 단독으로 할 가능성이 꽤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한국과 협의한다든지 무슨 기구를 만드는 인도 이런 걸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중국을 직접적으로 표나게 아마 그렇게 또는 터프하게 그런 방식으로 표현해야 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뭐 트럼프도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려면 가져갈 가능성이 첨단 제조 기술에서 앞서야 된다. 이건 비슷할 것 같은데.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에 동의하고 그래서 바이든의 대외 정책,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2.0이라고 미국 내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가장 큰 국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인데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고 여기에서 미국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